김큐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날이 좀 풀리는 것 같으니까 바로 미세먼지가 그러니까요. 쫓아오네요. 올겨울엔 미세먼지 걱정 뭐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제는 진짜 좀 심해서 저도 오, 마스크 쓰고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아량 리포터도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목 쓰는 사람들 미세먼지 심한 날 며칠 이렇게 하고 나면 목도 아프고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신경이 좀 쓰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미세먼지 좀 조심하시고 겨울철 목 관리 다들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죠. 네. 오늘은 무슨 얘기로 시작합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다들 내리기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긴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요. 환율이 동결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출입처가 한국은행이었거든요. 네. 딱 이렇게 본관 입구에 딱 들어가면 아주 크게 물가 안정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중앙은행들의 가장 큰 미션은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보통 돈의 값어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의 값어치가 떨어질 요소가 늘어나는 걸로 보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환율이 지속해서 오르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자칫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원화의 약세를 더 가속할 수 있다라는 부담을 한국은행도 가진 것 같고요. 그게 그럼 물가하고 무슨 상관이냐? 제가 아까 물가 안정이 첫 번째 미션이라고 했으니까 환율이 더 오르면, 다시 말해서 원화의 값어치가 더 떨어지면 우리가 꼭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유죠, 원유, 기름. 이걸 더 비싸게 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원유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도 원화 약세만으로도 우리는 더 비싸게 기름을 해외에서 사와야 되고, 그러면 당장 에너지 비용부터 시작해서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재료비가 비싸지는 거니까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이게 이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서 원화 약세를 더 자극하고 이게 물가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금통위원들 전원 만장일치의 의견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설명을 들어보면 끄덕이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내수 경기도 사실 뭐 엄청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물가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이 금리 조금 조정을 해서 낮춰서 서민들 이자 부담도 좀 줄여주고 돈을 돌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주장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만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했을 때 효과하고 부작용이 있고 네. 또 다른 걸 선택했을 때 효과하고 부작용이 있는데 이걸 잘 비교해서 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우리나라의 지금 기준금리가 연 2.5%거든요. 미국이 연 3.75% 정도, 그리고 유럽이 2.15%니까 나라마다 사정은 다릅니다만 절대적인 기준금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가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것보다 현재 상황은 내렸을 때 일어난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고려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번 금통위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빼고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라는 문장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FOMC 회의 끝나고도 미국에서 결정문 같은 거 일일이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래의 결정 방향을 거기에다 좀 의미를 넣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가 빠진 것 자체가 당분간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네. 환율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번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강한 개입을 했음에도 지금 최근 환율이 다시 1,470원을 넘어서는 등 오름세가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1,500원 부근에 온 환율 상황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긴 한데 과거와 비교해서 이 정도 환율이면 뭐 외환위기급이다 뭐 이렇게 약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분들도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포인트로 지금 환율 상황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돈 푸는 정책이 가져온 역효과다 이 주장이에요. 그 근거로
M2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늘어나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분석하는 건데요. 이창용 총재가 거기에 대해서 꽤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돈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 M2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네네. 경제 뉴스 읽다 보면 이 M2 네.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M1도 있죠. 네, M1도 있고 네. 3도 있나요? 근데 M1이랑 M2 이거 제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아 그래 이게 맞는 거지라고 끄덕일 수 있겠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싸우는데 그 용어를 모르니까 사실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요. 판단이 좀 안 서는 저도 게 좀 있죠. 끼고 싶어요. 일단 통화량을 말할 때 음. M1, M2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왜 이창용 총재가 돈 많이 풀려서 환율이 올라갔다고 주장한 게 근거 없다고 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M1은 보통 협의의 통화라고 하고 M2는 광의의 통화라고 하니까요. 협의는 좁다라는 의미, 광의는 넓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통화 M1, 넓은 의미의 통화 M2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M1 협의의 통화는 당장 찾아서 셀 수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M2 광의의 통화는 당장 셀 수 있는 돈 가져와서 셀 수 있는 돈 당연히 포함하고 네.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 후에 현금으로 찾아서 셀 수 있는 돈까지 포함하면 M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회사에서 사장님이 엄청 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너무 급하다. 지금 당장 회사에 있는 돈 다 가져와 라고 하면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은행 뛰어가서 바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찾아가지고 가져오겠죠. 네. 이게 국가로 치면 M1입니다. 근데 회사 돈이라는 게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자 더 준다니까 뭐 정기예금 같은 데 넣어놨을 수도 있고 그리고 투자한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채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건 현금으로 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더하면 M2가 된다.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 통화량을 얘기할 때는 M2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개념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M2가 더 넓은 개념에 그렇죠. 그렇죠. 네. 당장 가져올 수 있는 돈이 M1. 일정 기간 지나서 현금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M2. 그렇죠. 저 맞게 이해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 이해하셨으니까 네. 그럼 이창용 총재가 요즘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이 돈 막 찍어내고 그래서 환율이 약해지고 있다. 이게 왜 근거 없다고 얘기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창용 총재는 통화량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하고 통화량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통화량 증가율이 과거보다 오히려 낮고 과거 데이터를 쭉 지켜보면 환율 움직임과 통화량 증가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상으로는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값어치가 내려가고 이건 환율 상승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최근 환율 상황의 주요 변수로 이걸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앞서 설명드린 M2 증가율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증가한 걸로 제가 얘기 드리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7에서 8% 수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돈을 좀 많이 풀었죠. 이때는. 네.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가 있었어요. 이때는 좀 높아져서 전년 대비해서 13에서 14% 통화량 증가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입니다. 그러던 게 2023년과 2024년에는 당연히 이전에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조금 축소했겠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이 전년 대비하면 3에서 5%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해 6에서 7%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치에 우리가 돌아온 거지. 네. 이게 대폭적으로 통화량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화량과 환율의 상관관계인데요. 대표적인 게 코로나 시기 통화량이 크게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2 증가율이 10%를 넘었던 시기니까. 네. 하지만 당시 환율이 1280원대에서 1100원이 깨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등 도리어 원하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환율 올라가지라는 주장이 깨지는 거죠. 또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상반기 M2 증가율이 2.3%로 역대 최저 수준일 때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워낙 강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환율이 어쨌냐면 1,200원대에서 1,340원대로 상승하면서 워낙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 증가는
환율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수출 상황, 미국의 금리 방향, 뭐 달러 수요 등등 이런 외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M2 증가율이 아니라 이 GDP 대비 M2 비율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반박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그러니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와야지라고 해서 다른 수치들을 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뭔가 정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게 도리어 진짜 핵심을 놓치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가 GDP 대비 M2 증가율 비율 M2의 비율을 보면 네. 153.8%로 미국의 72.4%에 2.2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난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을 많이 푼 거냐 미국에 비하면 이런 논리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일본은 지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가 243%입니다. 오, 그럼 뭐 일본은 사실상 망한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비율만 놓고 그렇게 그러네요. 얘기하면. 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분기에 GDP 대비 M2 비율이 157.8%로 정점을 찍었어요. 이때는 얼마나 돈을 많이 푼 겁니까? 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이 수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돈 많이 풀어서 환율이 이렇게 약해진다는 주장도 사실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금융 구조는 은행 중심이라 유동성이 은행 예금 등 은행 중심으로 창출돼서 M2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좀 높게 보이지만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 등으로 유동성이 공급돼서 이게 M2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원화 왜 이렇게 약세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수급적으로 보면 달러 수요가 지속해서 많은 게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위한 그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지금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달러 수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가 원화보다 달러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원화 상승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한 상황을 봐서 이제는 원달러 환율을 1,400원대가 어느 정도 고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의 시대에 이제 적응할 때야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건 그러면 원화 레벨이 이렇게 1,4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상황이 될 것이냐의 문제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막 1,500원대 간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환위기 나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은 1,400원도 과거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해외에 갚아야 할 빚이 많고 외환 보유액마저 적었던 시기하고 지금은 다들 해외 투자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이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대외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데 내수는 조금 약해졌지만 수출 상황은 계속 좋고 이 대외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네 경제 위기를 가져오네 하는 얘기는 이런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얘기라는 겁니다. 설령 환율이 1,500원을 잠시 넘어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하는 총재의 얘기였고요. 네. 또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일부 우리 정부가 고환율 상황을 겉으로는 엄청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요. 수출에 일단 도움이 좀 됩니다. 네.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팔아서 가져오는 달러가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용인한다. 두 번째는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한국 환율 상황이 한국 경제 체력에 비해 괴리가 크다라고 직접 개입하는 발언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원화를 계속 약하게 유지하면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한테 환율 조작국이라고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센트 장관이 나서서 이걸 도와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얘기는 앞으로 미국이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이어도. 두 번째는 그다음에 구윤철 재무장관이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환율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면 200억 달러 대미 투자 상반기 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대미 투자 협상할 때 환율 상황이 불안하면 이거 일정도 축소하고 규모도 축소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조금 활용할 전략적인 상황으로 약간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개인적인 추측도 조금은 있습니다. 오늘 환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